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옵션의 위험 그리기죠. 옵션의 위험 중에서 지난 시간에 델타를 알아봤고, 오늘은 다른 위험에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델타로 시작을 합니다. 델타로 시작을 해서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기초화살 움직여도 손익이 0인데 이걸 왜 하나? 하지만 많이 움직이면, 기초화살이 많이 움직이면 모든 방향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이 어떻게 더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 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그래프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요. 맨 처음에 우리의 시작점은 여기였어요. 델타 40%, 100억이면 40억의 주식을 매수했었죠. 그런데 시장이 훅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40억만 매수했으면 됐는데 10% 빠졌더니 델타가 60억이 된 거죠. 그 액면 금액을 100억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델타가 60억이 된다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기초화산 가격이 10%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델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기서 부호까지 감안하면 늘고 줄음이 헷갈리는데 그냥 절대값 기준으로 기울기가 크면 총 델타량은 증가한다. 그리고 기울기가 낮으면 델타량이 감소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애초에 세팅을 할 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초화살이 움직이더라도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고 델타만큼 주식을 매수했었던 거죠. 기초화살을 매수해서 손익을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10% 빠지게 되면 델타가 안 맞는데? 델타 이거 40%라고 해서 내가 40억을 사놨는데 시장이 빠지고 나면 델타가 60%로 바뀝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나요? 이 시점에서 또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60억 사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더 사면 될까요? 애초에 40억은 사놨고 60억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니 20억을 더 사면 되겠죠? 그런 식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델타가 20%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가 40%라고 해서 40억을 샀는데 시장이 오르고 나면 20억만 있어도 된다고? 그럼 20억은 팔아야지? 약간 이런 계산법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방법에 의해서 손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시장 10% 빠질 때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최초에 풋옵션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얼마에? 100이라는 가격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10% 빠졌네요. 그쵸? 10% 빠졌는데 보시면 풋옵션 델타가 60억으로 증가를 했군. 그러면 풋옵션에 대해서 델타 60을 증가를 했고 주식이 40억밖에 없습니다. 그 풋옵션의 델타가 마이너스 60억. 그러니까 부호까지 감안하면 이제 델타는 마이너스 60억으로 계산이 될 거고 주식을 40억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니 여기서 델타 중립을 시키려면 주식을 20억 매수를 해야 되겠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얼마에? 애초에 40억 샀을 땐 100이었는데요. 10% 빠졌으니까 90에 20억을 더 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깐 집중을 조금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20억을 샀는데 보면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100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델타가 다시 40%가 됐네? 나 여기서 60억까지 사라고 해가지고 20억을 더 샀는데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면 뭐야? 다시 40억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20억을 다시 팔아야겠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럼 보시면 여기서 계산해야 될 때는 기초자산이 10% 빠져가지고 90에 샀습니다. 여기서 20억을 90에 샀죠. 그 다음에 원점으로 와서 이제 다시 샀던 20억을 100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델타를 맞추는 행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에 의해서 40억은 원래 100에 샀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40억은 손익이 나지 않고, 옵션의 가치도 뭐 빠졌다가 번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럼 옵션 가치도 안 변했고 40억의 가치도 안 변했어요. 단지 90으로 갔을 때 델타 조정 과정을 거치느라고 샀던 20억이 돌아오면서 100에 팔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플러스 2억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저 같은 로직으로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경우 40억을 샀는데 20억을 이거는 마이너스 20억을 110에 팔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군. 40억을 맞춰야 되니까 20억을 100에 다시 되사게 됩니다. 이러면 상승했다가 델타를 맞추느라고 기초자산을 팔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억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델타는 변하는구나.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얼마를 사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오르게 되면 얼마를 팔아야 되겠네. 이거는 풋옵션일 때만 그렇고 다른 옵션에 대해서 델타를 구하면 약간 다른 수식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반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풋옵션에 대해서만 했을 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돈을 법니다.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또 빠지면 사고 더 빠지면 또 샀다가 또 오르면 팔고 이런 식이에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행위. 반대로 올라가서 팔고 빠지면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빠지면 사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주문을 낼 때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이 83,500원일 때 오르면 팔아요. 그러면 여기 매도 주문을 띡띡띡띡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쭉 올라가면서 체결되고 또 체결되면 이쪽에서 다시 매수 주문을 내고 이러면 가만히 내비두면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해서 계속 수익이 누적되는 구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델타를 중립으로 최초에 맞췄고요. 그런데 기초자산이 움직이면 델타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중립이 깨졌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을 하고 다시 그 시점에서 델타 중립을 위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똑같죠. 델타 애초에 계산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기초자산이 움직일 때 도대체 얼마를 사야 이게 해지가 되는 거야?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산이 변동을 했을 때 나는 몇 주나 사고 팔아야 되는 거지? 이 계산이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마의 정의입니다.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서 델타의 변동. 델타는 아까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른 옵션 가치의 변화였고요. 이거는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동입니다. 수식으로 쓰면 기초자산 변화량분의 델타의 변화량. 약간 수학적 의미를 쓴다면 기초자산에 대한 2차 미분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감마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결국엔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반복을 드릴게요. 이 행위를 다시 정리를 하면 풋옵션을 매수하고 기초자산을 매수한다. 첫 단계. 기초자산이 오르면 델타가 증가하니까 풋옵션의 델타가 증가하는 겁니다. 풋옵션의 포지션에서. 그러면 델타가 증가했으니까 기초자산을 팔아. 그리고 반대로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델타가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만큼 다시 사 넣는다.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사고 팔고 뭐 거래 비용이 없다면 더 좋겠죠. 무한 반복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계속 손익이 누적돼요. 그걸 보통 감마 손익이라고 하고요. 손익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돈이 계속 벌리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옵션을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도를 했어도 애초에 풋옵션을 매도하고 델타를 위해서 중립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기초자산이 상승을 하면 반대 포지션일 때 델타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기초자산을 매수. 좀 이상하죠?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더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그 풋옵션 매수 포지션의 델타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된다. 또 이상하죠? 기초자산이 빠졌는데 팔아야 돼? 그러면 매도한 입장에서 델타를 계속 맞추다 보면 올랐을 때 추격 매수를 해야 되고 기초자산이 하락했을 때 손절 느낌에 추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무한반복을 하는 경우에 계속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옵션 매수가 엄청 좋아 보이죠? 옵션 매도 포지션보다는 옵션 매수. 아, 그래서 옵션 매도가 위험하고 옵션 매수를 하라는 거구나. 그게 좀 안정하구나.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캐치하셔야 될 거. 왜 계속 옵션 매수는 돈을 벌고 옵션 매도는 손실만 나는 걸까? 생각을 하면 여기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 최초에 옵션 거래할 때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했습니다. 4% 정도. 100억의 거래 단위였으면 4억을 지급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할부로 낸다고 하면, 매일 할부로 낸다고 한다면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돈을, 감마 수익을 누적하지만 이걸 돈을 벌어서 프리미엄을 내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옵션 매도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 도대체 이 무한반복, 사실 무한반복하기는 힘들고요. 몇 번의 감마손익을 누적을 해서 내가 벌어야 할 타겟은 얼마인가,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타의 개념이에요. 일단 프리미엄을 주고받고 했을 때, 주고받고 한 번만 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부담해야 될 프리미엄은 얼마인가, 내가 과연 이 감마 매매 위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샀을 때 이 수익으로 오늘 하루의 프리미엄을 커버할 수 있는가, 이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에 일할로 할부를 낸다고 하면 그 개념이 세타가 됩니다. 자, 옵션 포지션을 매매를 하면 델타 해지된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결국에는 감마와 세타의 대결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세타는 할부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계산은 안 되고, 일단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하루가 지났을 때 옵션 가치의 변화량이겠죠. 그럼 아까 앞에 예를 가지고 10% 이상 움직이면 감마 수익이 2억 정도가 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세타가 하루에 내가 2억 정도 내야 되는데 하루에 2억 정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면 오늘 10% 이상 움직이면 10% 움직이면 딱 2억까지는 벌 수 있었으니까 10% 이상 움직이면 감마가 세타를 이기는 날, 그리고 10%까지는 오늘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세타가 더 크기 때문에 감마가 세타보다 지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마와 세타, 그럼 이제 느낌이 다르시죠? 그럼 옵션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세타를 계산해보고 감마량을 계산해보고 내가 이길 수 있나, 돈을 매수를 해서 살 수 있나, 옵션을 매도해서 살 수 있나를 잘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감마와 세타, 도대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어디냐, 돈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 내가 감마랑 세타가 균일하게 손익이 더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질문이 이겁니다. 몇 % 움직이면 감마와 세타를 일치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감마 세타, 지금까지 델타 감마 세타를 보셨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보시면 옵션 가치에 대해서 블랙쇼일즈 방정식이죠. 조금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시간 가치의 변화, 그리고 미분한 거, 옵션 가치를 2번 미분한 거 아까 감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번 미분한 델타, 이걸 가지고 옵션 가치 변화량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델타, 감마, 세타를 가지고 하루의 손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결국에는 블랙쇼일즈 방정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난잡한, 굉장히 복잡한 숫자들 이해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남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보면 S, 그리고 K, 그리고 시그마, 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결국엔 기초자산의 가격, 그리고 옵션의 행사 가격, 그리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 그리고 이자율과 배당률 정도가 옵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게 되고, 마지막 남은 변동성 부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쉽게 확 다가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마지막 질문이죠. 도대체 얼마가 움직여야 내가 옵션을 샀거나 옵션을 팔았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움직이면이죠.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